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모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가 지나가리라고.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진짜 찐 친구가 5명이 있었는데 셋이 벌써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유가 웃겨요. 왜 죽었? 그러니까 늙어 죽었대. 나이는 이제 나하고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50대 후반에 죽으면 병 걸려 죽거나 뭐 이렇게 죽었다고 안 하고 늙어 죽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생이 산다는 게 뭘까? 아, 일단 살아남는 거가 지금도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살아남는 게 일단은 제일 우선이죠, 사실. 저희 북한 사람들 삶은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남한이 아닌 북한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해보셨어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죠.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먹고 내 새끼도 뭐 한 번도 못 안아보고 말 그대로 땅속에 이미 들어가서 고인이 됐죠. 그냥 하루살이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아예 못 했었거든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그런 생각도 해보겠는데 꿈을 막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꿔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와보니까 지금 제가 청춘이구나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아니라 한 20년까지도 열심히 일할 것 같고 제2의 인생을 지금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와서 자유라는 걸 몰랐어. 이제 살아보니까 자유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40년을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저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저는 2011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지금은 사단법인 급함허수 연구소에서 연구소 서장으로 일하고 있는 저충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차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에 귀국을 했거든요. 이제 북한에서는 귀국자 하면 계급 성분으로 놓고 볼 때 적대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할 그런 계급의 자녀로서 살았던 북한에서의 생활이 작은 이제 파편과 같은 기억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저의 인생은 순조롭고 탄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호동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최고의 대학에 간다고 생각을 했고 원서를 쓰고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이제 평양 경공업대학이 나온 거예요. 제가 김성종합대학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그 학교 담임선생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담임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쭈삣쭈삣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뭔가 느낌이 좀 약간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김책공대 아니면 김성종합대학 가겠다고 했는데 경공업대학이 나왔다. 나 이 대학 안 갈래.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거기라도 가라. 우리 처지에서 경공업대학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일본에서 살다 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지 못할 때가 있다고 이제 할머니가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군대 나가서 입당하고 대학 다시 가겠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무조건 간다. 해가지고 군사동원부 담당 지도관한테 찾아가서 군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 나가도 돼. 길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게 79년인데 귀국자 자녀들을 81년까지 군대 안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총은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인데 이걸 믿지 못할 대상자들한테는 총을 쥐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못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나가는 애들을 이제 패고 싸우고 다니고 그래서 구류장에도 한 10일 앉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이제 귀국자들을 이제 째포라고 불렀어요. 자판에 변형된 말인데 그때 그 나를 취조를 했던 담당 보안관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째포 주제에 있는 데를 그냥 살지 좋은 데 가갔다고 지랄이냐고. 그 말에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일본에서 그냥 살지 왜 왔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꿈이 있었어요. 글 쓰는 소설 작가. 정말 아버지가 안 그렇게 됐으면 저도 그런 꿈은 이뤘을 거예요. 소설 쓰는 소설가가 됐을 겁니다. 저는 2007년 6월에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탈북한 지금은 여기서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보경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북경대학 졸업을 하고 중국에서 선생님을 했어요. 그렇다가 중국이 60년대 문화 대혁명 때 공부한 사람들 막 죽였거든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 함경남도 함흥시라는 데 와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같이 들어왔던 친구들도 다 중국을 나가고 하니까 우리도 가자 해서 중국까지 건너왔는데 거기서 몇 개월을 있으면서 내 동생을 낳아서 한 달인지 지났는데 북한에서 들어간 사람들 다 잡으러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제일 첫 번째에 있은 거예요.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몽땅 잡아서 조선을 내왔습니다. 북한으로. 내 보는 앞에서 우리 아버지를 묶어갔거든요. 내가 아버지하고 막 쫓아가며 울던 그 기억.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돌아보 이렇게 묶어가며 이렇게 돌아보던 그거랑 제가 꿈처럼 남아있어요. 저한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 문학 선생이 돼서 그런 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글을 엄청 잘 썼어요. 이 다음에 커서 소설 쓰는 소설가 되겠다. 내 꿈이 그게 됐댔어요. 근데 우리 정치범 가족이잖아요. 아버지를 붙들어 갔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토대가 나쁘니까 항상 몰렸죠. 여길 말하면 왕따라 하는가? 북한의 기억을 저는 생생하게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평탄하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대한민국 정착 10년차 정철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슬슬 배급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배급제다 보니까 배급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먹을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은 장사라도 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인의 어떤 그 상업 활동을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그 자기 개인밖에 모르는 나쁜 사상이다 뭐 약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가에서 공급을 다 끊어버리니까 그때 당시 아사자가 엄청났고 결국에는 아빠가 97년도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뭐 사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보면은 그 본능밖에 안 남아가지고 사람다운 생각이란 게 하나도 없고 동물적인 본능만 남아가지고 먹을 걸 찾다가 거의 그냥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저희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친척분들이 저를 데려가셨고 그러다 1년 후에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죠. 그리고 친척집에 좀 있다가 저는 이제 고아원에 가게 됐는데 돌아가셔서 막 슬퍼서 애도하고 막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또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이 1살, 2살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살아계셨다면 이런 게 좀 생각이 많죠. 살아계셨다면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왜냐면은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책임을 못 지고 돌아가신 게 제일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살아계셨다면은 그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북한에서 김일성이 덜커덩 죽다 나니까 미공급이 시작됐잖아요. 우선 농사가 안 됐어요. 이상합니다. 김일성이 죽으니까. 북한이 해를 못 봤어요. 2달인지 석 달인지 1초도 안 끊고 비가 왔습니다. 김일성이 죽었는데 하늘이 슬퍼서 운다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를 세뇌시켰습니다. 그 김일성이 죽은 해 정말 곡식을 하나도 못 거둔 거예요. 그래서부터 분배가 끊어진 겁니다. 정말 농장원들이 악정고투를 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뭐 했는 줄 알아요? 문 열면 우린 중국입니다. 제가 딱 두만강 옆에서 도강을 했어요. 저는 죽지 말자니까. 그리고 제가 중국 가서 통곡 친 적도 있어요. 중국집에 문 앞에 게 매놨는데 게 앞에 돼지고기에 옥수수 막 감자 이래 네 막 그 앞에서 통곡을 치고 울었습니다. 하늘도 그 하늘이고 물도 그 물이고 날씨도 똑같은데 어떻게 돼서
강 하나 사이 두고 중국하고 조선은 이러냐고. 우리 조선은 왜 이렇게 사는가 막 내 그 앞에서 그 개 밥그릇 놓고 땅 치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 90년대 경제난이 들어오면서 국가가 이제 책임을 안 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도 생각한 게, 야, 이거 일다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침에 직장 나가면 누구 죽었다. 길가에 이제 시체가 나 뒹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아직 내가 살아있고 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올리뛰고 내리뛰고 해도 쌀을 1kg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빨리 바뀌었어요. 장마당에서 나가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도 하게 되고 1년 먹을 식량이 마련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인생관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자기가 생각하는 영양가 있는 인생,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북한에 그때 당시에 거의 다 학교가 망해가는 직전이어서, 왜냐면은 선생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하러 또 학교 다 안 나오시고 자본주의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교육하시던 선생님들이 다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수업 안 들어와요. 학생들도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이래서 학교 안 나오니까 3개 학급 합쳐봐야 한 학급 정도의 인원이 앉아서 교실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중국을 다니다가 어느 날인가 너무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는 더는 살 수 없다. 맨날 남이 따위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살지 말자 해서 돼지를 키우자. 그래서 제가 돼지를 50kg짜리를 사온 겁니다. 그 집도 굶어 죽겠으니까 싸게 사죠. 돼지 1kg에 옥수수 10kg씩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10kg면 100kg예요. 이런 걸 10개 지나면 한 돈이잖아요. 그걸 제가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리대를 했습니다. 또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기 시작해서 여기 오기 전에 한 7, 8년은 정말 누워서 입밥 먹고 한국 드라마만 보다 왔어요. 북한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진짜 살만한 거예요. 내가 가서 화장실 청소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은 냄새 나니까 누구도 하기 싫어할 거고 화장실 청소하면 돈 많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북한에 있을 때 해봤거든요. 저는 이름은 김형수입니다. 2009년 북한을 탈출했고 현재는 바이오 연구소인 파나셀 바이오텍의 주식회사에서 전문의사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항당 38호실이라고 하는 김정일한테 충성 자금을 대는 부서고, 거기에 분석실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북한에서 유명한 충성 분자가 되겠다는 게 제 결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딱 지나면서부터는 상황이 바꿔진 거예요. 간부들 속에서도 돈이 우선이고 당의 충성, 헌신,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한, 가정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서 인생에 제가 처음은 충성을 했다, 두 번째부터는 아니다, 나를 위한 삶, 그리고 라디오 들으면서부터는 또 다른 삶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들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탈북한 분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서 살고 있는 버스 기사인데 자기 월급이 얼마고, 그때 그걸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지금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 해도 제가 비교 안 되는 월급인 거예요. 그 당시에 166만 원을 받는다 했어요. 2003년도니까 꽤 옛날인데도 쌀을 사는 경우에 그 당시 돈도 거의 한 500kg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공무원이지만은 월급 타가지고 시장 나가 쌀 사면 그 당시에 많이 싸도 2kg고 보통 한 1.5kg밖에 못 사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보다 거의 400배나 차이가 나니 막 이렇게 제가 그때 충격받았거든요.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출신이 별로 좋지 않아서 출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완전 그때 포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부모들이 대학은 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의축산대학에 오게 됐죠. 제가 서조 생활할 때 그 저희 그 서전 가운데 모스크바 수의종합대학에 유학 갔던 애가 있었어요. 얘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8.15 해방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일성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이 조선을 해방한 게 아니다. 일본이 항복하게 된 건 미국의 역할이다. 내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소련이 도움으로 들어왔으면 평양 해방전투도 있어야 되고 함흥 해방전투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냥 낮은 해방전투만 있다. 그때 벌써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하면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결코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김일성의 혁명 역사가 사실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우선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정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은 초등학교 때까지가 마지막이고,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결국 이제 졸업할 나이가 되면 북한은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졸업증이 나와요. 저도 그냥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고, 원래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고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잖아요. 키가 안 큰 거예요. 그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배치해주는 공장 가서 일하다가 제 나이 또래 애들을 만나게 됐죠. 걔네는 탈북을 경험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중국 심양, 뭐 청도 막 이런 데서 다 살고 오던 친구들도 많은데 막 결국에는 뭐 북송돼서 들어오는 애들인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제 3세계 얘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중국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런 세상이 있다고? 아, 빨리 나가야 된다. 내일 죽더라도 그 하루만 거기서 살아보고 싶다. 자유를 하루만 좀 느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속에 사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은 항상 깊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터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데, 그거를 꺼내놓고 진지하게 생각할 새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먹고 사는 게 우선 바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정말 살기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진짜 극현실주의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이런 것들만 계속 이제 훈련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저쪽 깊이 묻어놓고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척개처럼 풀잎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하는 게 북한이 이야기하는 인생관이거든요. 내가 죽을 때 됐을 때 내가 남긴 흔적이 나를 위한 거면 인생의 보람은 아니다. 집단, 조국이라는, 수령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쳤을 때 그 흔적만이 진짜 생의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의 인생에서 내가 바친 것들을 보상을 받으면 중소기업 회장 정도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했던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그런 인생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1954년도에 북한에서 동일호 국가들이 이제 유학을 보내는 게 한 600명을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도 유학을 가셨는데, 유학 갔다 오면 북한은 항상 감시합니다, 이게. 근데 아버님도 항상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당에 충실하라, 그 다음에 말은 주의해야 된다, 또 벽에도 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계속 하셨어요. 그래 아버님은 항상 진짜 충성스러운 분처럼 항상 생각했었고 했는데, 사망하는 임종 그때 이제 자기는 이제는 갈 것 같은데 꼬리표는 이제는 떼버리고 가니까 마음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 북한은 유학생 삶 하면 감시, 미행, 거기서 벗어못 나는 그런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가 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일생 동안 가장 잘했다 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를 꼽으라면 너가 유학 가는 걸 내가 막은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대학 다닐 때 제가 모스크바 종합대학 유학 가게 됐었거든요. 너무 기뻐서 아버지한테 제가 전화로 아버지 저 유학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좋아야 될 것 같아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고 이틀 지났는데 아버지가 내가 유학 가는 걸 안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매국 물을 먹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왜 안 됩니까? 아버지 보고 막 원망했죠.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내가 이제 크게 되면 내 말을 이해될 게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버지 그 말 듣고도 눈물 흘리면서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90년도 딱 되니까 유학 가던 친구들이 강제 교육 다 돼가지고 그 중에서 거의 한 40%는 다 숙청됐습니다. 숙청.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버지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머릿속에는 젊었을 때 이거 봐왔던 좀 자유스러웠던 그런 그거하고 너무도 차이 나는 세상이잖아요, 북한이. 그래 아버님은 그걸 계속 품고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어쨌든 아버님께서 이제 북한에서 삶을 어려웠지만은 대신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와서 자유롭게 사니까 또 약간 좀 울먹이지네요. 아버지 생각 많이 나요.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두고 갈
지난 날이라고. 동생들 내가 다 키웠잖아요. 제 동생 둘을 거기서 시집을 보냈는데 쌍둥이 동생을 토대 좋은 집에다 시집을 줬어요. 시집을 가서 한 3개월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해산 달인데 간에 시아버지 한갑을 또 가게 됐는데 그 시집 식구들이 다 군대에서 다 왕들 단 놈들이에요. 이 토대 좋은 집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한갑에 온 겁니다. 한갑에 또 왔는데 오고 보니까 괜히 토대 나쁜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토대 나쁘잖아요. 아버지를 붙들어 갔으니까. 그래서부터 입김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토대 나쁜 나를 왜 데려왔니? 왜 데려왔니? 너 저렇게 토대 나쁜 나를 데려와서 이제 너 여기서 간부도 못하고 후회를 안 하겠니? 잘 생각해라, 잘 생각해라. 이런데 이게 흔들린 거예요. 이것들이 내 동생을 내쫓은 겁니다. 당장 애를 낳게 될 이렇게 배 만삭인 애를 너 집으로 가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 집으로. 하누라 하누라 토대라는 게 먹는 게 있는 게야. 내가 막 이러고 통곡을 쳤어요. 토대라는 게 뭐이 돼서 당장 애 낳을 애를 이렇게 내쫓는가 하고 네가 하늘이 대답을 좀 해달라고 내가 통곡을 치고 울고 불고 그때에 제가 한묘를 느낀 겁니다. 토대는 못 바꾸는 게구나. 가슴지 뜯고 울다가 우리 애가 내년이면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우리 딸이 손풍금을 잘 칩니다. 노래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엄마 나는 음악대학이면 우대를 가겠다. 근데 토대 나쁘니까 갈 수 없네요. 돈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가자. 단호하게 떠나자. 그래서 결심을 하고 떠난 길이 이렇게 됐어. 애들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부터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나는 남한테 악한 짓도 안 하고 살았다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이럴 바에 나를 죽이라고. 막 그렇게 가슴심에 울기도 하고. 죽으려고도 많이 했고 아프기도 많이 아팠는데 어쨌든 옆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네 살아야 애들도 산다 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 애들이 비록 정치범 관리소에 가 있지만 살아남게 해달라고. 그래서 통일되는 날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무슨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탈북했고요. 지금은 여기 충남 금산에서 농업일을 하고 있고 자녀를 셋 키우는 김수진입니다. 오빠는 정치대학을 가겠다고 해갖고 군대에 갔는데 아빠가 감정제대 시켰어요. 정치대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 일꾼들 양성하는 데거든요. 그러면 바로 별 달고 먹고 사는 걱정 없고 땡땡거리며 살죠. 근데는 아빠는 안 된다고. 우리 집안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는 생각에 감정제대 시켜버린 거예요. 그에 대한 안갚음이 나한테 왔어요. 결국은 두드려 계속 맞는 게 매일이다시피 되고 아빠 없는 짬을 와서 두들겨 팬 거예요. 니는 되는데, 니는 공부도 하고, 니는 뭐든지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리고 화가 나서 두들겨 패고 일단하니까 결국은 쓰러진 게 한 6개월 정도 식물인간으로 살았고 의사들 다 찾아다녀봤어요. 근데는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속이 상해갖고 그러시다가 아빠가 폐암에 와갖고 56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26살 때. 딸 죽는 꼴을 보기 싫어서 먼저 가신 분인데 그때 저도 죽는다 산다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제 생명을 바꾼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9개 문만 넘어가면은 네 살 길이 나온다 한 게 그게 맞아요.
일로 해서 가라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아빠가 딱 빗자루 들고서래. 저놈들은 내가 맡을게. 근데 진짜 쉽게 왔어요. 응급으로 빨리 여기서 한국에서 데려와 주셔갖고 그러니까 살았죠. 그 해 못 들었으면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기 와서 이렇게 뻗어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게끔 만들어준 게 이 나라 의료기술이잖아요. 내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행복이죠. 인천공항에 들어섰을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남쪽이 없으면 우리 어디로 갔었을까? 해외에서 동남아에서 떠도는 탈북민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중국에 떠도는 탈북민들도 아직도 많아요. 나라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죠. 어디 폭행을 당해도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탈북민들은. 근데 우리는 사실 조사만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헌법에 의해서. 아, 이 남쪽에 이렇게 제대로 된 나라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저희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서 그 생각에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다른 비행기에서 내려오신 분들인가 봐요. 와, 그 한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그거 보면서도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아, 저런 게 자유구나. 누구 하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치 보는 사람도 없고 구속하는 사람도 없고. 저희는 사실 그때도 마음이 되게 긴장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직돼 있고 로봇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되게 자유롭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도 캐리어 끌고 딸딸딸딸 거리고 지나가는데 아, 저런 게 자유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원에서 주는 캐리어 하나 끌고 집에 도착했는데 국가에서 임대해줘요. 집을, 임대주택을 줘요. 근데 저희가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롭게 오는 거잖아요. 그냥 첫날에는 열심히 청소만 했던 것 같아요. 집 청소하고 3일 동안은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서 일어나 봤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현실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은 이제 웃기기는 하는데 남한에 와서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게 아침에 이제 늦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 누가 나보고 나와라 들어와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제 느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아침에 정치면 나가서 마당 수리해야 되고 도로 청소해야 되고 시간 되면 출근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아침에 늦잠 잘 수 있다는 사실에 와 하고 저는 맨 처음에는 와서 자유라는 거 몰랐어요. 40년을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뭘 자유 없다 이런 거 느끼고 살아도 못 봤고 그래서 난 맨 처음에 여기 북한 사람들이 와서 자유 해서 무슨 북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고 자유라는 두 글자를 알고 살았다고 여기야 자유 하는가 했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자유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차를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부터 이게 자유구나. 내가 열심히 나가 일해서 번 것만큼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내가 차 끌고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자유구나 하는 걸 저는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북한에서는 자기 삶을 자기가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누구도 뭐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카페라는 거를 창업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설계를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뭐 잘 되든 못 되든 해보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 잘 되는구나.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이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저도 한동안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려웠었고 또 자유라는 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소하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낮에 있잖아요. 슬리퍼 끌고 가서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해도 누가 하나 눈치 볼 일이 없고 누가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끔가다 이제 커피 한 잔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자유롭다. 너무 좋다. 저한테는 좀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국 와서는 항상 투잡, 쓰리잡, 보잡까지 계속 하는 거 보면 열심히 계속 살아오는 삶인데 그 과정에 다 쉬웠겠습니까? 어떨 때는 야간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밤에 눈이 오면 언덕바지에서 차가 막 미끄러져 가지고 부딪히며 사고 나고 막 그럴 때는 와, 내가 진짜 이렇게 고생하려고 왔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네, 그러면서도 항상 좋았던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유스러운 건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겨서 벌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감시도 안 받고, 언제 내가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했던 그런 일들은 전혀 없지 않냐. 한 번 이제 북한에 있을 때인데 짤싹하면서 날 때리는 바람이 놀랐어요. 물론 집사람이 때리죠. 자면서 꿈에서 있잖아요. 김정일을 욕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농촌동원 나가거나 이 동원 많이 나가잖아요, 북한은. 동원 현장 나갔다가 자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나만 처형되는 게 아니죠. 온 가족이 연좌제 받아가지고 다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면 저 때문에 어린 애들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내가 생각한 게, 와, 진짜 이 북한에서 내가 못 살겠다. 내 머릿속은 벌써 이제는 북한말로 말하면 황색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변질됐구나, 이미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와서는 힘들어도 항상 너무도 좋은 게 뭐냐면, 너무도 지금 자유롭다, 이거는. 불만스러우면 내가 막 정치 잘못하면 정치도 막 욕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여기는. 북한은 어디가 되고 욕했다 큰일 나죠, 이게. 여기가 북한보다는 더 훨씬 더 자유롭죠. 북한에서는 농부는 무조건 농부로 죽어야 된다. 북한은 그거예요. 이사를 마음대로 못해요. 도시 사람이 시골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시골 사람은 도시로 못 나가요. 여기는 자유롭잖아요. 시내로 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시내에 나가서 살고 싶으면 살잖아요. 안 돼요. 북한은 그게 없어요.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저도 북한 사람이라는 그 시선 때문에 좀 이렇게 배제되는 느낌? 그걸 느꼈죠. 그런데 또 호의로 받아주는 사람은 호의롭게 받아주고, 나쁜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고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짜 98% 정도는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나 하도 북한이 탈주민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동네 마을 사람들도 애 키우고 살겠다고 뻐둥거리는 거 보고는 많이 도와주셔요. 애들을 너무 이뻐하시고, 제가 가끔 몇 개 놔도 잘 봐주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농사는 재밌죠. 여기 와서도 유튜브로 계속 공부를 많이 했어요. 농사 공부요? 네. 그래갖고 수료증만 해도 한 10개 정도 될걸요. 수확할 때 얼마나 이뻐요, 고추가. 심을 때는 조금 힘들어 보여도 그 가꾸면서 그 자라는 모습 보면 너무 뿌듯하고 좋잖아요. 뭐 돈을 벌겠다는 이런 식보다도 솔직히 그 재미를 사는 거죠. 사실 하나원 나와서 제가 했던 일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봤고요. 식당 일도 해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 과정들이 매달 보상이 됐거든요. 식당에서 일을 해든 뭐 회사 나가서 일을 해도 매달 200에서 300 사이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식들이 다른 거 안 하고 공부만 전념할 수 있게 이제 했거든요. 그 삶은 사실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달리 먹기 시작을 했던 게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달라졌는데, 뭔가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는 저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더 있겠는데 했는데, 어떤 지인이 대학원, 북한 대학원 대학교라는 게 있는데 좀 싼 값에 공부시킨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공부에 대한 좀 열망이 좀 있었대서, 그래? 그럼 거기서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흔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죽었을 때 묘비에다가 박사 저충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처음에 그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정답이 없다는 말이 이제 굉장히 저는 지금도 좋아하고, 그걸 깨달은 게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말하면 다 정답이고 김정일이가 말하면 다 정답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 세상에 정답이라는 게 없다. 네가 생각하는 기준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와 다른 딴 사람은 네가 정답으로 생각하는 게 오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북한에서는 막스나 레닌이 만든 거전에다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만든 주체사상이나 김일성주의가 사상의 전본질을 알았죠. 내가 다른 사상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별향이고요. 2018년도에 탈북해서 지금은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의 삶이랑 여기서 삶이 좀 많이 달라요. 북한에서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열심히는 안 살거든요. 여기는 아무래도 자본주의고 자기가 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고 한 사회다 보니까 되게 경쟁식으로 막 너도 나도 막 진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어떨 땐 너무 피곤해요. 여기는 그래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거기 열심히 살 기회조차도 안 주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액이 없고 막 권력이 없으면 또 못하는 거고 하니까 돈이 없고 한 사람들은 대학에도 못 가고 게다가 저희는 돈이 막 그렇게 없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삼촌들이 한국에 먼저 왔고 그러니까 저희는 토대가 많이 걸리잖아요. 발전을 하고 싶어도 발전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꿈을 막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꿔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큰 사람 되고 싶다는 생각 못 해봤어요. 저희가 매체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아무리 제약이 있다고 해도 볼 건 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주의 보다가 내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이게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되면서 뭔가 충성심? 이런 것들도 많이 낮아졌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핸드폰을 이렇게 길에서 보고 가는데 앞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핸드폰 내놓으라고 뭐가 있나 보자고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보면 막 어린애들도 핸드폰 들고 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니 다 큰 이제는 고등학생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도 이렇게 막 단속하고 그러는 사회에서 되게 살기가 싫었어요. 인권이란 게 없잖아요. 인권이 있다면 보고 싶은 것도 못 보게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게 있다면. 근데 그것 자체가 없다는 게 사람을 국민들을 존중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얽매여가지고 줄 달린 개 마냥. 북한은 개인 개체를 다 이런 틀에다 묶어가지고 세뇌를 딱 시켜. 우리 동생네 애기 여기 데려올 때 4살이 됐어요. 4살인데 두망강 얻고 건넜잖아요. 그런데 내 동생이 거기다 택시를 2대를 댔더라고요. 우리 시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앞차에 가를 안고 앞에 앉았어요. 택시가 딱 출발하니까 노래를 합니다. 4살. 버스 타고 빵빵 만경대 가요. 대원수님 고향집 찾아가지요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타면 대원수님 고향집 찾아가지요. 그 북한에서 4살짜리를 어떻게 세뇌 교육 시켰는가 봐요. 딱 그 차에 앉으니까 그 노래를 자연히 부르는 거예요. 4살짜리. 야 깜짝 놀래가지고 입 딱 막았어요. 붙들어 간다 말하지만. 지금은 안 부르죠? 예, 북한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예. 정말 내가 저거 안고 이렇게 들고 오내거든. 그 4살짜리 안고 온 게 내년 3월에 대학 갑니다. 그게 항상 그래요. 그놈아 울지 마. 언니 오빠 목까지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내 있잖아 울지 마. 내 있잖아 울지 마. 확실히 여기는 자유국가다. 애들이 얽매인 삶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노력하면은 대학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애들이. 저는 그래요. 여기서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 애들을 키워놓고 하면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좀 따려고 노력 중인데 내 행복을 추구해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애들도 엄마의 그 밝은 그 모습대로 살아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 그래갖고 저는 애들 컴퓨터에 뭘 하든지 간에 통제를 안 해요. 북한에서 너무 통제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나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말이 안 나가요. 애들한테는. 애들한테 압박을 주는 느낌. 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갖고. 인생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하늘이 누구도 빼줄 수 없는 개개인한테 준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활용을 하고 더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강력한 권력, 체제 거기에 눌림이 너무 강해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곧 죽음이니까
시간을 사실 다른 사람들 지배를 당하거나 빼앗기는 거잖아요. 사실 인위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거 영상을 본다면은 너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거기는 그냥 다 국가 사회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뭔가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된다 그런 느낌? 제 인생은 저를 위해 써야죠. 저는 그냥 쓸 만큼의 돈이 있으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잘 사는 게 그게 가장 괜찮은 삶이 아닐까요? 제가 요즘 읽은 책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 때 절망도 없을 만큼 힘든 게 더 절망이고 슬픔도 없을 만큼 힘든 게 더 그게 큰 슬픔이다 하면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희망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희망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는 게 그게 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인간관계도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식적으로 한다면 그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희망적인 것 같아요. 탈북자 사회도 이제는 30년 거의 되어 오거든요. 9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때 애기로 왔던 애들도 이제는 장가를 가서 애가 생기니까 이제는 세대가 바꿔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인드가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자본주의, 자본가 하면 욕심 꾸러기, 자기밖에 모르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한국 와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와서는 놀랐어요. 부자들도 사회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자본주의는 자기만을 위한 사회로만 북한은 계속 줬기 때문에 황금 만능의 세상, 뭐 양육강식의 세상 이렇게 계속 말해줬어요. 근데 와보니까 천지차이예요. 북한이 오히려 그런 사회고 한국은 그 모양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희 탈북자들도 봉사를 요즘 많이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탈북자 사회도 이제는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지단체들 그런 게 우리 탈북자 사회도 활성화돼가지고 앞으로 통일되면 그 모델들이 북한에 빨리 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기본이 이제 중심이 되면 그러면 북한 사회도 지금 같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 사랑이 나눠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이 마음에 항상 걸리더라고요. 예전에는 나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삶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피해 주면서라도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에 살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걸 잘못된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래서 대학교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법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초중고를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거기서 오는 또 다른 경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업에 들어갔는데 나만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게 대학교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법전공이 시작 자체가 북한에 현재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더 커가지고 그 사람들은 고통받고 어디 구속받고 이래도 오직 그 먹고 사는 문제만 계속 집중을 하고 부당한 피해를 봤을 때 그거를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너무 마음에 걸렸고 나중에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우선 살리는 데 좀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금 사실 그 목표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소망이 있어요. 훗날에 이렇게 내처럼 곁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디 갈 데 없는 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서로 돌보면서 사는 게 그런 걸 하면서 사는 게 제 소망. 나와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뭔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과정에 이제 구파머수라고 하는 단체를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서장직을 하면서 제가 나우스에 처음 가보고 너무 북한스러워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기술과 경험이 이 사람들한테 필요하구나. 병아리 사다가 사료 가져다 키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방식은 다르거든요.
내가 배합을 하면 축사 안에 두는 비용을 거의 50%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경우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조합 만들어주고 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그 돈 뭐 몇천만 원 생겼을 때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회,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감정이 사실 웬만한 돈 버는 감정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조직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야 되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받았던 것에 굉장히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50년 살았고 한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 한국에서의 10년이 북한에서의 50년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누가 나보고 충성을 다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내가 알아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에 누구나 마지막 길을 가게 되는 건 사실인데 그 길을 갔을 때 이제 뭐 많은 실수는 하겠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그래도 괜찮은 선택을 했고 또 그 선택을 함으로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삶이 뭐 그렇게 이제 쉬운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 삶을 이제 살아간다는 게 저는 이제 후회도 안 할 것 같고 누구한테나 이제 선택당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이란 무엇인가 그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 날이라고